통계학 박사, 여론조사 전문가,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조카로도 유명한 분이죠. 이영작 한양대 석좌 교수의 이번 지방선거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참 애매한 결과 나왔는데요. 네. 누가 이긴 거라고 보셨습니까, 교수님? 우선 제가 한양대학교 석좌 교수 아니고 옛날에 석좌 교수였고 지금 석좌 교수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이번 선거는 글쎄요, 누가 잘했다, 누가 못했다가 아니고요. 예. 이번 선거는 정부가 진 거라고 보입니다. 정부가 진 것이다. 네. 어떤 뜻인가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이 세월호의 직접 효과보다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심각한 경기 후퇴가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민 경제가. 예. 오늘 어디 매경에 글 나온 거 보니까 한 7만 개 가량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또 GNP의 0.1 내지 0.2% 가량의 영향을 줄 거라고 그러고요. 세월호 참사가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예. 그리고 또 최근 예를 들어 수학여행 하나만 하더라도 그 교통비니 그런 게 1조 2천억이래요. 거기다가 애들이 쓰는 돈 있고 뭐 또 활동비까지 하면 거의 한 2조 가량이라고요. 예. 2조라는 돈은 완전히 서민한테 굴러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이 다 차단이 돼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월호 여파로 인한 그 서민 경기의 악화, 서민 경기의 악화에는 이겨내는 정부가 없습니다. 예. 미국에서도 이제 내가 제일 항상 드는 사례 중에 하나가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80년도에 재선에 실패했거든요. 예. 또 1992년도에 아버지 부시죠. 아버지 부시가 재선에 실패했는데 그 모든 이유가 경기 후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경제가 나쁘면은 그거는 이 정부의 직격탄을 쏘면서 여당이 이제 결국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이 여야가 뭐 잘했다 못했다의 차원이 아니고 이번에는 경기가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한 서민 경기의 악화, 예. 그것이 원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경제가 좀 더 좋았다면 그러면 선거 결과가 좀 달랐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한 10%가량 여당이 표를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선 상당히 박원순 후보고 정몽준 후보가 굉장히 근접할 줄 알았더니 예. 한 10한 2, 3% 차이가 났죠. 네. 그러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경기도 같은 데서는 여당이 확실히 이길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그러고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충청북도하고 인천이 경합 지역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한 군데 이기고 한 군데 지고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예측했던 것보다 한 10% 정도 여당의 표를 못 가져갔다. 그거는 경기 후퇴 때문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유권자라는 것은 회귀 본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회귀 본능이라는 건 자기가 전에 지지했던 사람을 지지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본능을 차단하는 것이 경기입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여권의 입장에서 또 네. 청와대 입장에서 보자면은 다가오는 선거들, 당장 7월 재보선도 있고 그 선거들에 제일 잘 대비하는 길은 경기를 살리는 것이다라고 서민 경기. 서민 경기를. 서민 경기가 우선 제일 급하죠. 예. 네. 그래서 서민 경기를 모르겠어요. 이제 이번에 한번 여당이 혼났으니까 네. 돌아오는 선거에서 또 우리 유권자들은 균형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예. 야당한테 한꺼번에 다 몰아줘 버리면은 그러면 또 야당이 너무 힘이 세지면은 안 좋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예. 경기 여부와 관계없이 여당에 좀 유리한 국면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요. 예. 지금 아무튼
그 선거가 있건 없건 간에 지금 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뭐 버스 같은 것들 뭐 다 서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강원도니 그런데 그 펜션 같은 게 다 거의 문을 닫고 있고, 수학여행 가는 사람도 없고. 수학여행 가는 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지금 버스의 한 7, 80%가 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서민들인데 그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쨌건 박사님의 분석으로는 이번에 정부 여당이 좀 혼난 것이다. 그래서 특히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많이 표를 못 얻었다라고 보시는 것인데요. 그렇죠. 네.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 표심이 많이 결집을 해 보수 유권자들이 많이 움직였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선방을 한 것이다라는 분석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는 근데 그건 너무 또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네. 늦게 시작을 해서 그냥 대통령 살리기에만 이렇게 올인이 됐는데 예. 사실 그런 작업은 더 먼저 더 일찍 시작을 해가면서 예. 대통령을 살리면 무슨 혜택이 오는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유권자들한테 설명을 할 기회가 없었죠. 무조건, 마음에 와닿기에 내 살림에 네.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네. 잘 설명 못했다는 말씀. 그렇죠. 대통령의 힘을 얻으면 어떤 혜택이 오는지에 대해서 예. 소위 박근혜 마케팅의 그 혜택을 갖다가 충분히 보여주지 못한 것이 뭐 또 일부의 원인이지만 그렇지만 제일 큰 원인은 일차적으로는 경기 후퇴, 서민 경기의 악화고 그나마 이제 박근혜 마케팅이 뭐 어느 정도 좀 예. 조금 뭐 그런 건 있었겠죠. 아까 말씀하신 그 아버지 부시 네. 대통령 재선 실패할 때 그때 클린턴의 구호가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그렇죠. 하는 거 네.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죠.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도 그렇고 앞으로의 선거도 그렇고요. 모든 선거가요. 예. 경제와 일자리입니다. 예. 모든 선거는. 예. 인물로 놓고 보면요. 이번 선거에서 제일 뭐랄까요? 뜬 인물은 누구이고 제일 가라앉은 좀 손해를 본 인물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몽준 의원이 어떤 그 가라앉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예. 있는데요. 그 과거에 95년도에 박찬종 씨 경우를 보면요. 네. 조순 씨한테 9% 차이로 패배했거든요. 2등 했었죠. 그때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신정당이었나요? 아니요, 무소속으로 무소속이었나요?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3등이 이제 그 당시에 정원식 후보였고요. 네, 네. 그런데 신한국당의 이제 정원식 후보였는데 예. 그 박찬종 씨가 9% 차이로 떨어지고 그 다음 해에 그 신한국당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그 박찬종 씨가 탈당할 때까지는 예. 이 가장 그러니까 여론상으로는 네. 가장 유력한 후보였어요. 그렇죠. 그때 구룡인가 중에 뭐 1등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계속 신한국당에서. 1등 했죠. 네. 네. 근데 저는 그때 95년 그때부터 96년부터 제가 쭉 조사를 했으니까요. 예. 근데 그때 보면 96년 9월 그때부터 내가 조사를 했는데 그때 보면 제일 떠있던 분이 박찬종 씨였어요. 예. 근데 결국 당내 기반이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탈당하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울시장에 패배를 했지만 네. 박찬종 씨가 대통령으로서의 그 이미지에 어떤 손상을 입은 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요, 박사님. 그때 박찬종 후보는 무소속으로, 그러니까 여야 후보들이 다 있는데 나와서 그렇게 선전을 했다는 그 이미지가 각인이 된 건데 이번에 정몽준 후보는 여당 후보로 나왔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로 56대 43으로 졌단 말입니다. 네. 이것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때하고는? 이게 제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이번에 진 거는 경기 후퇴로 인해서 정부가 진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몽준만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 이번 패배를. 그렇죠. 예. 자, 앞으로 그 교육감 선거 말하자면 광역단체장 선거가요. 네. 현재에 대한 선거라면, 현재 권력에 대한 네. 선거라면은 교육감 선거는 미래에 대한 선거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래 세대들을 키우는 그것을 결정하는 것인데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뭐 참패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우선 서울에서는 저 고승덕 씨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둘째로는 이 보수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를 못한 것이 아마 더 큽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보수의 문제점은 항상
너무 욕심이 많다. 자기가 다 잘할 수 있다. 예. 단결이 안 된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은 교육감 선거는 계속해서 진보파가 유력하죠. 근데 저는 이 교육 자체가 예. 교육 자체를 진보 보수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예. 그게 전 보통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후대를 생각하는데 예. 내 정치적인 인트레스트 때문에 애들의 교육을 갖다가 정말 뭐 친북 반미 교육을 한다든지 한다면은 우리나라 미래에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정부라든지 거기서 어느 정도 좀 이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느 진영이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 내용이 4년마다 막 바뀌고 그건 안 돼. 학생들은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어느 때 학교를 다녔느냐에 따라서 네. 생각이 막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요. 제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번 봤더니 네. 한 주는 자기 일자리는 거기에. 근데 그 주의 교육 정책, 예. 전반적인 교육 정책이 너무나 프로그레시브하기 때문에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옆에 주로 이사를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족이 있으면서 일자리를 그 옆에 주로 맨날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호주 같은 데는 각 주마다 교육의 색채가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예.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 한국은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잖아요. 교육감에 따라서 막 4년 만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뭐 어떤 때는 4년도 안 가죠. 2년 만에 바뀌기도 하잖아요. 부정선거로 쫓겨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교육감, 교육제도 특히 교육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좀 안정적으로 해나가고 너무 진보다 너무 보수다 이런 것보다는 좀 균형 감각을 갖는 그런 교육제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장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육감 민선제도를 다시 전처럼 돌려야 되나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해서 어떤 진보 보수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대충 합의할 수 있는. 이런 합의를 해놓고 그 합의된 범위 내에서 예. 거기서 어느 정도 약간의 뭐 우도 있을 수 있고 좌도 있을 수 있지만 예. 그런 식으로 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박사님, 이번 선거 결과로 여야 내부도 지금 앞으로 계속 요동치지 않겠습니까? 새누리당은 전당대회 한 달 정도 남겨놨고 야당도 구주류, 신주류 간에 계속해서 갈등이 있는데요. 네. 자, 우선 새누리당의 내부 사정은 어떻게 바뀔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거 새누리당 내부에서 이거를 패배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크게 이제 달라질 수가 있을 텐데 예. 만약에 패배로 받아들인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친박 아닌 비박이 당권을 갖게 될 공산이 크고요. 네. 이것이 패배가 아니다. 지가 얘기한 대로 순수하게 이거는 정부가 한 거다. 그럴 경우에 당내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친박 비박 간의 경쟁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누가 뚜렷한 당내 계파 중에 누가 뚜렷하게 이번에 좀 얻었다, 누가 잃었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얘기하기가 상황이죠. 좀 새누리당은. 애매한 상황이죠. 애매한 예. 상황인데 역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정부가 패배를 했기 정부가 때문에 진 거다. 네, 정부가 진 거기 때문에 예. 그것을 여당 내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건 여당에 예. 딸린 거라고 네. 보이죠. 야당 어떻습니까? 야당도 지금 김한길, 안철수, 신주류 그리고 과거 친노 구주류가 첨예하거든요. 그 이해관계가요. 네, 저는 처음부터 안철수 의원이 이길 거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선거에서요? 광주에서, 광주에서. 네, 윤장현 후보가 이길 것이다. 그 이유는 네. 호남으로서는 누가 되든 관계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안철수를 살려놔야지 경쟁자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경쟁자가 나오지만 가장 유력한 경쟁자는 문재인 씨고, 근데 만약에 안철수 씨가 이번에 졌다 그러면은 문재인 씨 독주 체제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를 호남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군요. 광주 시민들이. 광주 시민들이 굉장히 정치적이고 전략적
선택을 한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이 힘이 빠진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권 선호도 1위에서 지금 뭐 3위 정도까지도 빠졌죠. 네. 그것이 한 번 빠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자, 저희가 730 재보선을 마지막으로 전망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730 재보선이 어디서 치러지는지를 먼저 이인경 앵커 리포트를 네. 보시고요. 그리고 730 재보선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박사님, 이영작 박사님의 전망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경 앵커 나오십시오. 네, 6.4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7월 말에 또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730 재보선인데요. 최소 12곳에서 많게는 18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여서 이번 재보선 미니 총선이라고 불립니다. 일단 이번 지방선거 도전을 위해서 현역 의원 10명이 의원직을 내려놨는데요. 새누리당 지역구였던 곳 7곳입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서울시장에 나섰던 정몽준 전 의원의 지역구, 서울 동작갑부터 시작을 해서 부산 해운대 기장갑, 경기 김포, 대전 대덕구, 울산 남구을, 수원병, 충주가 되겠고요. 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출마한 수원정, 또 담양 한평지역, 또 새정치연합에서 탈당해서 무소속 후보로 나섰다 단일화로 사퇴한 이용섭 전 의원의 광주 광산구을 등 3곳도 재보선 지역입니다. 여기에다 새누리당 이재영, 새정치민주연합의 신장용 전 의원이 이미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해서 경기 평택을과 경기 수원을에서도 재선거가 치러집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12곳이고요. 또 재판 중인 서울 서대문을의 새누리당 정두원, 성완종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백이훈,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의원직 상실령을 받게 되면 16곳에서 재보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중 절반가량이 수도권입니다. 거기다 인천 서구 강화을과 계양을 등 2곳은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이라 재보선 지역은 최대 18곳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규모만 큰 것이 아니라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들 또한 거물급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미 평택을의 예비후보 등록을 선언을 했고요.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항식 전 국무총리, 이해운 전 최고위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나경원 전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대권 잠룡인 손학규, 정동영 고문의 출마가 점쳐집니다. 이 손 고문은 경기 수원에, 정 고문은 서울 동작을 서대문을 출마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49석으로 잠시 무너진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회복할지 아니면 야권의 의석을 더 내줄지도 주요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 수도권 승부가 많고 2016년 다음 총선까지 큰 정치 이벤트가 없어서 여야 모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300석 중에 18곳이라면은 제 기억에는 재보선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재보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730 재보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유권자들이 이번을 야당이 이긴 걸로 본다면은 네.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균형 감각을 해줄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은 서로 우리가 안 졌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졌다고 졌다라고 얘기하는 예. 것이 근데 그러나 서울 같은 데서 뭐 아주 완전히 졌으니까 서울만 하더라도 어떤 균형 감각을 만들어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기도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야당은 호남에서 몇 자리 하고 사실 자릿수가 그렇게 잃을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잃는다면 이제 여당이 잃을 게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여당으로서는 역시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이후에 앞으로 2년 동안 커다란 정치적인 이벤트가 없을 거기 때문에 전국의 안정을 호소하는 여당은 전국의 안정과 경제 회복을 또 박근혜 대통령 구하기로 또 가는 건 아닙니까?
그게 그 얘기죠. 예. 그게 그 얘기고 네. 이제 야당은 여당이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예. 우리가 견제해야 되니까 우리가 견제력을 달라고. 그게 지난번에 거의 심판이 좀 미흡했다. 좀 더 네, 심판하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여야의 단골 메뉴인데 예. 유권자들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는 이번에는 상당히 좀 해석하기 힘든데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제가 이때까지 관찰한 이 재보선에서는 예. 거물급이 나오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물급도 뭐 정말 총리 이상 지내고 그런 분들이 확실히 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재정 씨가 된 것도 네, 그분도 통일부 장관까지 지낸 분 아니에요? 통일부 그 당시에 부총리 아니었나요? 그때 부총리는 아니었었던 걸로. 네, 그렇지 않았던 굉장히 그 눈에 많이 띄었었단 말이에요. 예. 거물로서. 그래서 이재정 씨가 그 수원에서 경기도에서 이제 교육감이 됐는데 예. 이번에 좀 여당의 그 이름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거물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네, 그래서 김황식 총리 전 총리 비롯해서. 김황식 총리는 뭐 저는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었고요. 네. 근데 그분이 어디로 나오느냐, 광주로 나오느냐, 아니면 서울에서 나오느냐, 이제 그것만이. 광주라는 건 고향 광주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죠, 고향. 네. 기왕 나오려면 서울에서 나와야지. 그건 국회의원 승부가 되기 되는 위해서 나오는 거고, 예.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광주로 가야죠. 광주로 가야 된다고요? 큰 정치인이 되려면요? 네. 서울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광주에서 져도 광주에서 이기면은 나와야. 그거고, 지더라도 예. 노무현처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는 좀 얻어야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되는데 네. 거기서 참패를 하거나 그러면 완전히 끝나는 건 근데 아닙니까? 그거를 참패를 시켜버리면요, 예. 광주가 욕을 먹죠. 예. 근데 아마 그분이 거기서 나간다 그러면 광주 사람들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이 돼가지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게 예. 저 사람을 광주에서 당선시키고 여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고 예. 그래가지고 호남의 대통령을 만드느냐 이런 사고를 할 수가 있죠. 네. 김문수, 손학규 네. 이분들은 어디서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뭐 자기 고향 근처에서 나오는 게 낫겠죠. 고향 근처? 그러니까 경기요? 경기도가 제일 낫겠죠. 네. 근데 또 김문수 의원 같은 내가 의원이라고 그러네요. 도지사 예. 같은 분은 서울에 어디 마땅한 데가 있어 나오려고 그럴 가능성도 있겠고요. 예. 네. 기왕이면 서울에 나와야 상징성 있는. 경기는 이미 지사를 두 그렇죠. 번이나 거기서 했었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서울에서 나옴으로 인해서 그 차기 대권 도전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겠죠. 예. 네. 박사님 마지막으로요. 네. 아까 야권에서의 주자 전략적 선택을 해서 안철수도 남겨놨고 광주 시민들이 그러나 기세가 좀 많이 꺾였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기세가 많이 올라간 사람은 박원순 시장이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이 삼각구도가 차기 경쟁 구도에서 야권에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박원순의 앞으로의 그 잠재력, 대권 주자로서의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야당 내에서 3위였었는데 지금 2등이죠. 지금 근데 문재인 이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네. 당내 조직이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에 이명박 후보가 예비 후보가 박근혜 씨하고 2007년도에 경선할 때 예.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거든요. 그 이유는 그 순전 여론조사로 이긴 거란 말이에요. 예. 그 이유는 당내 기반이 약했기 때문인데 박원순 씨는 당내 기반이 훨씬 더 약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냉철한 판단을 하게 된다면은 그 야당 대권 후보의 지명을 받는 것이 예. 아마 가장 큰 난관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아마도 경쟁을 하게 된다면 친주류의 안철수나 구주류의 문재인이나 두 사람의 대체제로서 역할을 해야지 독자적으로 3자 경쟁을 하면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네, 합니다. 그거는 뭐 눈에 뻔한 거고요. 예. 특히 이제 차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는 어느 정도 자기 지분을 확보해야 되는데 예. 박원순 시장이 그
자기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겠어요. 네. 더군다나 또 시장 현역으로 있으면서 2년 후에 지방 죄송합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 자기 지분을 확보하기가 네. 만만치가 않겠죠. 예. 그래서 그 당내가 아마 당내 지지 기반이 박원순 시장한테는 가장 큰 도전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6.4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의 견해 분석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